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21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면 비교적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 전에 방향을 바꾸기 전에 어느 정도 수습을 한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요 급등 패턴 이후에 중심선에서의 지지,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 요 설정된 박스권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변동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스피는 일단 지수는 살았는데,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 때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바칩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일이 틀어진 게 연기금이 팔면서 약간 탄력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관리가 되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반등을 했던 종목들, 어쨌든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반등도 잘 나오는데 이 주도주의 모습들, 삼성전자의 이 모습과 코스피의 모습을 보시면 다릅니다. 코스피는 21선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1선을 일단 뚫었고 윗꼬리를 달고 근처에서 마감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21선에서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중심선에서 기술적 반등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이 양봉으로 극복을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이 21선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 얻어맞고 이런 하락 추세로 가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고점이 결국은 또 이 과거의 재현인데, 2007년에 아주 강세장이 펼쳐졌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2007년이 아니라 2005년 2006년 초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때 다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혼자 이 고점을 찍고 14,860,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금액이 60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거를 찍고 계속 혼자 재미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로 2007년 그 좋은 장세에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2008년 금융위기를 얻어맞고, 그리고 나서 회복한 게 2009년에도 회복을 채 못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 고점 2006년의 고점을 2010년이 되어서야, 그 뒤에는 잘 가긴 했지만 2010년이 되어서야 겨우 극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시장보다 약해졌다, 이것만큼 뚜렷한 반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박스권이지만 기존 주도주들은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약세만큼을 누군가 채워야 균형이 맞을 거니까 나머지 종목에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여기 한계치 와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고, 그리고 떨어지는 21선에 와서 제가 오늘 다시 샀습니다. 코스닥 선물,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요 매도한 날짜를 보면 2239개를 갖고 있었고 4660원에 팔았는데, 그리고 매수도 4585원에 샀던 거를 4415원에 사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2239개를 같은 돈으로 2453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대응이었다. 안 팔았다 생각하고 보면 한 10% 이익인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수량을 늘려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추세 매매법도 요런 겁니다. 근데 왜 일부만 한다더니 너 왜 다 하느냐?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어떤 기본이 되는 거고 그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이, 기회 안 오면 말지 뭐 이게 가능하니까 싹 팔아서 싹 사는 거고 그런 걸 뒤에 주가를 보고 후회를 하고 계속 마음에 남는 사람이라면 조금씩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일단 요거 다시 대응을 했고 예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비교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으니까 나쁘지 않지만 당장은 21선이 먼저 꺾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락 삼각형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21선 저항에서 한번 매도를 아니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매수한 것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속하게 댓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요게 아니라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고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도 최악을 만드는 어떤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먹는 것보다는 이런 걸 안 당하는 걸 이런 손실을 안 당하는 쪽으로 그렇게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누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측이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란 게 그렇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시면 사실 박스권이 나올지 폭락을 할지 아니면 폭등을 할지 모르는 건데 확률적으로는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박스권 흐름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이 무너질만 하면 구원투수를 등판해서 밀어 올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인이 되면서 아, 이 기준대로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맞추고 틀리고 무당도 아니니까 맞추고 틀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비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좀 억지스럽더라도 비유를 하나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런 질문,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본을 말씀드리고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는 직접 하셔야 되고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창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 더하기 1이 3이다 5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모두가 합리적이고 모두가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꺾여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뭐냐면 추세 매매를 하는데 어떤 수학 공식처럼 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라 이거를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걸 알면 마음은 편한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왜냐하면 뭐 어떤 차트에서 이게 올라가는 차트다 이런 게 있어도 여기에서 대응을 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또 반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주식시장 그리고 생물인 것처럼 바늘로 콕 찌르면 해삼이 꿈틀꿈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어떤 대응이 생기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여 매매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해야지라고 본인 스스로 기준을 잡았으면 그 시점이 그 시점인 겁니다. 예,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조건에서 뭐 음봉이 크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기준을 정해서 거기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런 발상으로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극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지 나중에라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선알미늄은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무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다 보면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 왜 이 시장에서 어떻게든 뭐 우량주만 골라서 해가지고 손실을 안 봐서 살아남든 아니면 운이 억세게 좋아서 살아남든 뭐가 됐든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죽은 투자자들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차별화된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고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언젠가는 아주 큰 수익을 보게 될 겁니다. 살아만 있으면.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시장이 오기 때문에 내 성향에 맞는 시장이. 그럼 저한테는 어떤 시장이 저한테 맞았냐? 저는 제가 자산이 확 늘어났던 게 2007년 부터 확 늘어났고 2009년에 2008년에 부서진 게 2009년에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2018, 2019, 2020 요때는 이제 제가 중소형 성장주에 눈을 뜨고 종목 발굴을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종목 발굴을 해서 잇따라 성공을 하던 이 시기인데 특히 뭐 저한테 맞았던 거는 2020년. 예. 2021년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주식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강세장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분석이 그렇습니다. 지지선이라서 반등을 준다, 저항이라서 맞고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이게 약세장이라고 치면 약세장에서는 지지선이 뭐 그냥 떨어집니다. 저항에서 뭐 100% 얻어맞고 저항까지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약하면 차트 같은 게 사실 무용합니다. 시장 나쁘고 떨어지는데 지지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열린 생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강세장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2007년 같은 경우는 3천으로 1억 4천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주 짧은 기간에. 뭐 그 뒤에 이제 박살이 나긴 했지만 2008년에. 어쨌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방법들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 2022년에 2007년과 같은 강세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도약이 가능할 겁니다. 뭐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수익을 보는 장세가 만들어질 것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발을 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제 거는 강세장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그 외에는 지지선이니 뭐 저항이니 기업 분석이니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약하면 아무리 저평가를 해도 저평가가 4년, 5년 동안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중 리딩에서 장중 참여했다는 게 장중 리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한 관리가 아니라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장중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늘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건 리딩이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내가 시장에서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고 그 과정들을 뭐 1년, 2년 하다 보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반응이고 저런 반응이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급한 건 내 종목 중에서 이거 되게 이상한 흐름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데 그 장중 리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이거 오를까요? 이거 내릴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종목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봤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거를 뭐 일반적으로 종목 추천하고 이런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뭐 그냥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이게 제가 또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적당한 관리라는 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위기 때마다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적당한 것 치고는 시장이 꽤 강합니다. 그러니까 팔지만 않아도 어느 정도 이런 반발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면 나쁘게 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저평가에 대응하면 항상 후회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팔고 저평가 상태에서 팔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올라가 있더라. 그럼 그때 그냥 안 팔고 갖고 있을 걸 이거 팔아서 더 내려가서 좋았는데 다른 종목 가서 물려 있고 이거 올라간다. 이런 경우가 거의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대응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B 종목을 사고 싶다. 근데 B 종목을 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A 종목이다. A 종목을 B 종목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팔고 갈아타면 이건 조정받고 이건 바닥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A 종목이고 이게 이게 B 종목이고 보유하고 있던 A 종목이 이렇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그냥 놔뒀다가 지워버렸다. 예, 순리대로 놔뒀으면 급하게 안 쫓아다니고 놔뒀으면 이 종목 올랐을 때 이 종목 내려 있는 거를 갈아탈 수 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이 타이밍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에서는 순리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게 확실히 칭찬에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옛날에 제가 만약에 임금이었다면 뭐 물론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임금이었다면 저는 아마 그 주변에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치를 아주 못하지 않았을까. 요렇게 칭찬에 약해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약이 1등, 도박이 중독성입니다. 2등입니다. 저 밑에 담배입니다. 담배 마약 아니냐? 담배가 무슨 마약입니까? 예. 그래서 도박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참기 연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도박처럼 주식 투자를 해 오셨다. 예,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평범한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예, 그때부터는 이 참는 연습에 대한 어떤 좋은 보상을 받으실 거고 어떤 경우든 보상을 받게 되면 습관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아지시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댓글 확인을 완료를 했고 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선 알루미늄 까먹기 전에 제가 왜 까먹기 전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즘 다른 뭐 일을 생각하고 그랬겠지라고 위안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주차를 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저는 당연히 뭐 맨날 되던데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있었는데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뭐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차 좀 빼달라고 제가 어디 됐는지 모르니까 혹시 거기 어디시냐고 물어가지고 가서 차를 빼드렸는데 지금 뭐 저는 이게 치매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까먹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을 보면 딱히 싼 종목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가치 대비해서 뭐 저렴하고 이런 건 없고,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는지는 추정을 해보면 뭐 전기차 같은 거하고 엮여가지고 오른 게 아닐까. 1,000원짜리가 불과 2년 만에 4,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꽃 좀 찍고 내려온 게. 이런 종목들 모아가면 성과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 길게 보고 모아간다 이런 관점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사지 마시라 이런 게 아니라 요 흐름에 맞는 어떤 투자 성격과 목적을 가지시라 꼭 사실 거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흐름이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 받았는데 수급이 좋아졌으니까 단기 상승을 하겠네. 5,000원에 매물이 많으니까 그냥 짧게 한 5% 보고 산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할 거고, 아니면 떨어지고 나서 단기 낙폭이 컸으니까 뭐 전저점 자리에서 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 성격 목적에 맞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면 안 된다, 사면 된다, 이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건 오른다 내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오른다 내린다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모르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기꾼. 그런 겁니다. 어쨌든 뭐 모아간다고 말씀하신 그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액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액트가 이번에 공시가 떴는데 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담보 설정 금액을 14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높게 잡아줬습니다. 후한 평가다. 두 번째, 10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예탁 자산 담보를 해서 융자하는 거 안 됩니다. 신용 막아놨습니다. 주식 갖고 돈을 융통하는 거 지금 현재 신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증권사 같은데 알아봐도 최대 30억 이상 하는 거 없다.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105억 원을 빌렸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이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인데 나름 뭐 어쨌든 금융기관입니다. 뭐 평판이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고, 얘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줬는데 과연 이게 상상인 자금이면 빌려줄 수 있느냐? 아마 제가 생각해서도 못 빌려줄 것 같다. 그러면 뭔가 다른 어떤 자금이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호가 아닐까 싶고, 여기 보시면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담보 제공 기간은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빚을 갚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지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105억 원을 땡겼다. 아주 좋은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신호 같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신호고, 그리고 어쨌든 뭐가 됐든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세미콘라이트 지분 갖고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8.96%면 회사 못 지킵니다. 경영권 못 지키고 무조건 뺏깁니다. 누가 먹어도 먹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시장이 흩어버린다. 나중에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액트가 옛날 액트가 아닙니다. 지금 액트 밑에 유양 DNU가 달렸는데, 유양 DNU가 정상화되고 거래 재개되면 못해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600억, 최소 600억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 겁니다, 액트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NHN벅스, 이 보통 매집형 거래가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매집형 거래 이후에 한 달 정도 부진했다 다시 나오고 또 한 달, 2달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고 나서 흐름이 좋습니다. 보통은 매집형 거래가 나오면 한 달 있다가 이제 뭐 올라간다든지 뭐 아니면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러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간다? 이것도 역시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코스피 지수보다 못하다.
주도주가 바뀌면서 이 순환매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소형주에는 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HN 벅스가 자생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SK텔레콤이 가져가도 잘 키울 수 있고 빅히트가 가져가도 잘 키울 수 있는데 고집하면 이대로 가다가 소리바다꼴 날 건데 팔 수밖에 더 있겠냐. 기다리다 보면 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뭐 매각 소식 나오면 못해도 10,000원은 갈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찍는 게 아니라 10,000원에 아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인내를 갖고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불과 3달 조금 더 지났는데 제가 보통 매매해가지고 시간 끌면 6개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긴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콘이나 대창솔루션이 굉장히 빨랐던 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신금속 소송 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송 기일이 16일인가? 16일인가 잡혔으니까 재밌는 일이 2월 달에는 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 닿지는 않고 있지만 닿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태고 당장은 이제 뭐 큰 시세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기서 이제 주주총회까지 응집을 하다가 주주총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4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영신금속이 뭐 외형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올 만큼의 어떤 문제가 없고 그리고 감사 보고서 나온 이후로 뭐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뭐 어쨌든 요 가격대에서 올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40억이다. 코스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400억 밑으로가 몇 개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으로도 꼽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빚이 많아졌습니다. 이 빚을 가장 쉽게 없애는 방법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가 되면 자산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올라가는데 뭐 평택에 땅 10,000평, 천안에 3,000평 뭐 이런 회사니까 시장하고도 나쁘지 않고 주 거래처인 현대차가 좋아졌고 뭐 나쁘게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먹고 빠져야 되겠습니까? 뭐 못해도 어쨌든 우리가 꿈은 또 달성을 못하더라도 가져야 되니까 저는 10,000원 봅니다. 10,000원. 그리고 삼성생명. 요건 이제 주주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작년 말에 보유했던 주주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배당이 실망스럽고 작년 말에 보유 안 했던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아졌습니다. 왜냐면 그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 배경을 보면 이제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배당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그래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니네 관리해라 이런 거니까. 그러면 주주하는 정책이 없으니까 금융주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니까 당분간 재료도 없고 또 정부 간섭도 받고 있는 이런 나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건데 뭐 시간 지나서 결국은 삼성전자에서 배당금 1조가 들어올 거고 영업으로 또 돈 벌 거고 삼성전자 분기 배당 또 들어올 거고 지분 가치도 계속 커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속세 확정도 됐고 도대체 이 종목이 안 오를 이유가 뭐냐. 그래서 뭐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세미콘 라이트 세미콘 라이트가 여기 공시에 보시면
45억 원을 전환 사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45억 원치. 얘들이 돈이 어디 있었지라고 했는데, 궁금했는데, 요 액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구나.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금융기관 차입이 15억 원 밖에 없었네? 빚이 아예 없는 회사네, 이 회사는. 부채가 없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자기 자본이 570억이나 돼, 세미콘 라이트가? 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미콘 라이트가 아직 좀 불안하긴 하지만, 나중에 감사 보고서만 나오면 또 반등할 수 있겠네. 이런 거. 근데 감사 보고서 나옵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저는 모르는데, 그리고 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을 때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는 제가 판 가격대가 이 정도니까 안 팔았다 생각하고 수량을 늘려가지고 사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10만 주였으니까 희망사항으로 한 900원 정도까지 빠져주면 20만 주를 사서 가져가 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가격 안 줍니다. 예, 왜냐하면 상보처럼. 상보도 오늘 왜 떠서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거 보시면 순매도 1위가 키움증권입니다. 일단 갭으로 띄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털었고 그래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주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고 이런 건 좀 힘들겠지만 여기서 박스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매물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어쨌든 전환가액 조정 받고 가면 좋겠는데 허용하지 않는 느낌이고, 그리고 소문은 또 실적이 좋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좋은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늦어도 이제 감사 보고서 때까지 나오니까 2달 안에 나올 거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 상보가 밑에 기다리고 있지만 안 오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 상보의 실적을 보시면 계속 적자였습니다. 계속 적자인데 주가가 그 적자를 보는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흑자 나왔습니다. 흑전. 주가 바닥에서. 뭐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거의 절반은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럼 너무 기대치가 높은가? 이거면 돈이 얼마야? 예,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닐 거고 그냥 생각은 제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뭐 거래량도 늘었으니까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리픽싱을 해가지고 900원대를 갔다가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는 실적이 나오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요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요게 좀 안 되려고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실적을 내고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하니까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흑전하는 기업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주가도 싸고 회사 나쁜 것도 털고 구조조정 이후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증시, 어떤 나라 증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실적만한 재료가 없는 거하고 실적이 영원한 재료라는 거하고 구조조정 이후에 증시 상승이 있다, 주가 상승이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시장을 바꿔도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 좋아하고 지금은 시장에서 별로 먹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찾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나면 중소형주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열심히 또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가 있는가 생각하면 시장에서 제가 오늘 시장 보다가 요거 다뤄야지 한 종목이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기억력이 나빠지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권이 있었고, 그리고 네,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다뤘고. 예, 그러면 대우조선해양부터 해서 조선주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오래 꺾였습니다. 꺾이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재미없는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안 올라서 속상하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양반인 겁니다. 이건 지수 오를 때 내렸습니다. 예, 양반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이탈하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추세 이탈하면 변동성 하단까지 내려 꽂는구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느냐? 현장에 답이 있는데, 조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호황이고 수주가 늘어나고 이런 거 아무 실속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우 뭐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을 못 내면 성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수주하는 거 겨우겨우 일감 유지하는 정도고 성장성도 없고, 이런 상태면 이제 평가가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 평가가.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엄청난 주식 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신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게 올라갔다 또 연초에 조정을 같이 받는 이런 상황이고,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고, 좀처럼 상황을 개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나마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멀쩡하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우조선해양은 아마 저가 수주를 하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렸지만 수주 소식으로 다소 내일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기대할 만한 부분들, 이런 환경 규제 앞두고 발주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글쎄 뭐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뭐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이 조금 암울한 상황이고, 현대미포조선만 그나마 이제 이 연말에 상승했던 부분에서 조정폭이 그나마 적은 편인데, 예,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조선 3사에 비해서는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고 이익을 실제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익을 내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 상태가 아니니까,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선을 찾아먹는 것도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는 낫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 투자하시려면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들 봤는데 아직까지는 현장이 어렵고,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좀 있다. 이걸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 과연 그 많은 돈을 들일 만큼 조선주가 전망이 좋냐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 물론 또 이 상황이 다른 종목도 다 오르고 난 다음이면 키 맞추기 한다고 바뀌겠지만, 지금 주어진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